예, 시사정담 3인 3색 10월 23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국정감사보다는 국정감사 이후 부분에 여의도 정가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발의 어떤 정계 개편, 보수 야당의 어떤 통합과 한편으로는 이 바른정당과 또 국민의당끼리 어떤 그 중도 정당의 어떤 통합, 뭐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이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어떤 그 내부 내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예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국당은 그 박근혜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출당을 두고 현 지도부와 전 지도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신고리 5, 6기 그 공론화위원회의 어떤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0월 20일이었죠. 3개월간의 활동을 끝내고 아마 그 시민참여단 471분이 그 뭐 2박 3일 합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건설 재개 쪽이 59.5, 그 중단이 40.5로 19%포인트가 차이가 남에 따라서 이 본래 오차 범위가 넘어서야 한쪽으로 정리를 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5, 6기는 건설 재개로 결론을 내렸고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처음부터 이 결론에 따르겠다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참여단은 원전 정책 축소에 또 그 50%가 넘는 이 지지를 보내서 한편으로는 이 정부의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원이 탈원전에도 힘을 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국감장에서 야당은 굉장히 지금 이게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공론위의 이런 결정 과정이 꼼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야당이 이제 주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거침으로 해가지고 공사 중단 과정에서 1,0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국민 대다수는 지금 이런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방향을 잡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이렇게 그 잘한 결정이고 그 잘된 그 방법이고 앞으로 수기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야당으로서는 그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려고 하는 그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봐집니다. 네,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내건 공약이 자기가 이 시민참여단을 작은 대한민국이다 이랬는데 거기서 거부당한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이제 탈원전 정책 그리고 이제 공약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국민 뜻을 묻겠다는 부분들을 공론화위원회에 맡겼는데 거기서는 공사는 재개해라. 네. 그러니까 정책 추진,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 동의를 하지만은 1조 9천억이라고 이미 기투입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원전 중단 요구했던 쪽에서는 알박기다라고 뭐 여러 가지 논리를 폈지만은 이미 자원이 2조 가까이 들어갔던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재 들어간 그 2조 외에도 이제 매몰 할 때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현실적 가망을 통해 현실적인 어떤 손실이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이제 시민참여단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제 차수별로 그런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완전하게 이제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이렇게 거부당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탈원전 정책 거부당했다기보다는
이 신고리 5, 6개 건설 중단하겠다는 것도 공약이었잖아요. 예, 예. 그게 거부당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예. 그런데 그 지금 그 이 환경단체에서는 일부 상당히 반발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공론위원회의 이 과정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우리나라가 본래 지금 통칭 원전 지지 세력이 엄청나고,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다고 계속 그동안 이 국민들한테 홍보를 했더랬고,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이게 좀 이 재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처음에 2만 명 정도한테 아마 여론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때도 재개 쪽이 높았고 계속 갈수록 좀 높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환경단체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경단체나 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력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논리를 그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를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전이 그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그 장기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만 했지, 지금 그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걸 매몰 하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어내는데 좀 부족했고, 오히려 이제 그 점에서는 이 원전 신고리 5, 6기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 처음에 원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도 중간에 설득당해서 많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보면 조금 물론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도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안이하게 대응을 했다. 이 원전을 반대하는 쪽에서 조금 더 치밀하고 철저하게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나 앞으로 이렇게 벌어질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걸 제시하면서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희들도 원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좀 부족한데, 어쨌든 이 문제는 그냥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이후에 우리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상당한 관심과 주목이 필요하다 봅니다. 어쨌든 이 공론화위원회가 수기 민주주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솔루션을 보여줬다.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현재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개헌에 국민적 개헌이 결합돼야 된다는 요구가 많은데,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이게 좀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뭐 일부 부분은 이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전면 이제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부, 그러니까 이제 대선을 통해서 당선된 정부가 자기 책임을 가지고 행하고, 도저히 이 부분들은 갈등 사안들을 수습하기 어려운 부분, 부작용이 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기 민주주의가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도입될 수는 있겠다, 뭐 이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27년 핵 폐기장 부지 선정을 두고 국민 투표를 4회 하고 지자체 주민 투표를 20회를 하고, 그리고 50회에 걸쳐 이 토론회를 갖다 실시하는 등 상당히 이 부분들을 보면은 어떤 법과 제도에서 정해진 걸 굉장히 많이 활용하면서 이런 수기 민주주의를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국민 투표나 주민 투표나 뭐 이런 것들은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이게 만약에 수기민주주의 이게 바람직하다면 제도화될 필요성 있지 않을까요? 예, 제도화될 필요성이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할 것이냐는 부분 뿐만 아니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 국민 대표성을 가진 그리고 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각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내느냐 뭐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그 고민이나 어떤 그런 그 장치들이 연구되고 개발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향후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또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또 정부에서 논의되고 진행되는지도 소식은 이렇게 살펴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홍준표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예, 출국을 하는데 아마 이 며칠 사이에 그 진행된 일인데 한국당 당윤리위원회에서 혁신위의 어떤 이 제안을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전 대통령 출당 권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출당 권고를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최경환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입장 발표가 있기 시작하고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성안종 사건 때 그 홍준표 대표가 뭔가 그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공개하게 되면은 아마 대법 그에서도 불리하게 될 것이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사퇴하라. 예를 들면 이런 식 상당히 어떻게 말하면은 뭔가를 좀 가지고서 이렇게 이 최경환 의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응? 뭔가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 팩트를 갖고 공개하듯이 했습니다. 이게 홍준표 대표는 반발했죠. 뭐 녹취록이 있으면 공개해라. 공개해라. 뭐 그런 식으로 협박하지 마라. 이게 정치의 도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홍준표 대표하고 이제 서청원 이렇게 최경환 전 의원 간에 이렇게 전면적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건 분명 같고 이것이 열흘 후에 이제 어총을 겨냥하고 뭐 그때 이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어떤 어총을 미룬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양쪽이 다 총력전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예. 이 한국당 일각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좀 너무 무리수 뚫은 게 아니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바른정당에서 이 9명이나 10분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얻는 효과하고 당이 이렇게 좀 내분으로 지금 분열되는 거하고 있어가지고 좀 무리수 뚫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그 대선 때는 그 친박들을 뭐라고 할까 사면 조치를 했다고 할까 당내에서 어떤 그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걸 했다가 대선 끝나고 다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출당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명분과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또 저렇게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 친박대 어떤 그런 친홍 이런 식으로 다시 갈라치기 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결집하는 것이 당장 이제 공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에서는 이 힘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보수 세력 전체를 묶어내는 데는 거꾸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지금 말하자면은 최고위원회에서 도 친박이 몇 분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의총에서 3분위가 찬성해야 현역 의원은 출당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부분도 있고 현재 지금 이제 친박 일부를 제외하고 이번에도 너댓뿐만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입장이 나왔었고 나머지는 나오지를 않은 걸 보고 지금 이게 판이 바뀌었는데 친박의 공천을 받았다 해서 그게 사람들이 엮이겠나 하여튼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최경환 의원한테 뭐 의원들이 공깃돌인 줄 아냐, 자기 공깃돌이 아직도 있는 줄 아냐, 네.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따라줄 사람이 있는 줄 아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포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경고인지 요 부분들은 이제 총을 해봐야지 또 판가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친박 의원들 중에 이제 중진들 부분들은 일정 성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선이상. 근데 초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초선들이 봤을 때 이렇게 과연 자기 정치적 미래를 이렇게 걸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홍 대표의 어떤 주장이 일리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과연 홍 대표가 그들을 이렇게 자기 세력으로 견인해내는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왔느냐 하는 부분에 봤을 때는 이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결국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 보이콧 하듯이 하고 지금 계속 저렇게 그 버티니까 보수 세력이 좀 이렇게 새로운 길로 이 제대로 된 이렇게 변화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이고 있는 모습은 새로운 출발은커녕 완전 리전 투구고 더군다나 이제 뭐 지금 이 홍준표 서청원 간에 오고 가고 있는 그 성완종 문제, 그 리스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국감에서 또 이용주 그 국민의당 의원이 이 윤모 당시에 그 서의원 그 서청원 의원 측근이었던 윤모 씨 진술을 항소심에서 번복하게 해달라고 그 홍준표가 전화를 건 녹취록을 그 이용주 의원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깔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이 검찰이 시시하고 듣고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런 점에서는 검찰도 이걸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 공개를 했는데 파장이 계속 더 확산될 그 소지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이 당장 누가 이기고 지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보수 세력 전체가 지금 그 리전 투구를 하면서 이 친박이든 친홍이든 다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간에 그 홍준표 대표는 지금 대법이 지금 이제 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뭐 지금 어째 말하면은 그 한국당은 당헌 당규에 기소가 되면 당원기 정지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 대선 전에 당헌 당규를 갖다가 조금 손질을 봐서 다시 당원권을 갖다가 홍준표 대표 찾게 하고 그래서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대법에서 이 결론이 이렇게 유죄로 나게 됐을 때는 뭐 전부 다 만사 휴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용주님이 만약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청원 대표 말하고 좀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팩트가. 그렇습니다. 예. 팩트가 있다는 이야기. 사실 2심에서 무죄된 게 그 윤석모 정인이 이렇게 진술 번복 그것 때문에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한 뭐 협조 요청이나 이런 게 아니고 네. 번복을 해달라고 명확하게 그걸 했고 또 그 부분을 서청원 전 대표가 그 받아들여줬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놓고 이제 와서 나를 내치려고 하느냐, 그 진짜 그 후한무치하고 저 어리가 없는 친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서청원 전 대표의 주장인데 그 부분이 객관적인 그 자료가 있고 그걸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파장은 점점 커지는 거죠. 이 부분은 녹취록을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다고 오늘 그 국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용주. 하여튼 두 분이 서로 도움을 좀 많이 줬네요. 서청원 전 대표가 또 이렇게 그 정치자금법으로 감옥에 갔을 때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라서 그 부분을 또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도움을 줘서 뭐 고맙다는 인사도 받았었다고 뭐 이러던데 하여간에 이 두 분의 어떤 이전 투구가 보수의 이 현재 국민들의 그 정서를 갖다가 이렇게 그 상당히 이렇게 참 어둡게 하고 있다. 이게 이 과거를 반성하고 정말 새로운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가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이전 투구에 허덕이는 모습은
예, 상당히 아마 이것이 바른정당 통합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바른정당 내의 통합파들도 조금 주춤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자칫하면 이 자기들이 그 가세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렇게 보수 통합이라는 명분보다는 진짜 그 이합 집산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명분 없는 어떤 그런 그 실익 찾기 뭐 이런 식으로 비춰가지고 자기들도 어떤 그게 입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바른정당 통합파가 이 한국당과 어떤 통합 논의를 갖다가 이렇게 이 전개 나가자 바른정당의 자강파로 일컬어지는 부분과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대표가 중심이 돼서 두 당의 통합 논의가 갑자기 급부상해 버렸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이번 주죠. 지난주죠. 지난주 이제 18일에 이렇게 그 전에 이제 합당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 원내 교섭단체 구성설 이렇게 욕까지 나왔을 때에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뭐 굳이 뭐 국민의당이라든가 이쪽은 아쉬운 게 없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예상을 하게 했는데 18일날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이제 국민정책연구원 여론조사 이제 자료를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뭐 국민의당에서 흘러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합당 시너지 효과가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했을 경우 20%의 건접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게 발칵 뒤집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분은 이거는 뭐 의도적인 조사다. 뭐 정대철 고문도 그렇고 내부는 이렇게 호남계 쪽은 상당히 이렇게 반발이 심한 상태고 오히려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40명 안철수 대표 쪽에서 조사를 이렇게 전수 조사를 한 결과 40명 의원 중 30명이 이렇게 통합에 찬성하더라. 이런 또 보도가 조선일보 또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그러면서 여론전에 이제 몰아더 나가면서 이제 오늘 이제 박지원 대표는 그거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치고받는 양상입니다. 조선일보가 많은 역할을 했네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역할을 했다기보다도 조선일보에 흘린 거죠. 국민의당이. 그런 점에서는 이 뭐 조선일보로서는 또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안 받았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아마 주말을 넘어가면서 국민의당 내부에 이제 반발 기류가 상당히 이제 거세지고 또 실제로 그 의원들 내에서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바른정당에서 실제로 합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그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40명 중에 30명이 아니라 한 20명 이상이 반대한다 이런 걸 오늘 또 이제 이상돈 의원이 이제 그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국감이 끝나고 나면 안철수 대표로는 안 되겠다 이런 그게 더 분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 대표의 어떤 그 지도력에 대한 강한 그 문제 제기가 당내로부터 나올 거다 이런 비대 이야기도 나왔죠. 예. 이런 와중에 유승민 대표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 햇볕 정책 포기와 호남을 떨쳐내라 라는 통합 조건을 공개되면서 그 더 반발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 그 반발의 어떤 맨 앞에는 박지원 전 대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박지원 대표 오늘은 뭐 탈당 불사까지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뭐 탈당할 수도 있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사회자가 얘기하니까 내심이 들킨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뭐 거의 탈당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근데 뭐 이 국민의당을 자기들이 뭐 버리야 하겠어요. 이게 뭐 어째 말하면 지금 보면은 야당은 전부 다 내부가 양쪽으로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게 참 경우의 수가 참 많고 하여간에 이 복잡다단한데 바른정당은 어쨌든 11월 13일 날 전당대가 한 분수령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 탈당파가 이제 뭐 당권을 다시 잡으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강파로 이렇게 당권은 넘어가고 탈당파들은 그 탈당을 하든 아니면 그 당을 쪼개 가지고 이 당대당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든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봐지는데 그게 바로 11월 13일 직후가 될런지 아니면 그 양쪽 상황 국민의당과 그 자유한국당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시기가 조정이 될런지 그런 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들의 어떤 당대대 통합이든지 뭐 어쨌든 이 부분들은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죠. 네. 높은 편이라 보여지는데 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바람을 일으키면서 하려고 하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이거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그 가능성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이렇게 여러 단계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유승민 의원이 미리 이제 호남을 떨쳐내라, 햇볕 포기해라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호남이 국민의당 내부가 받을 수가 없는 제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국민의당 자체가 이렇게 분당하는지 않는 한은 합당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다들 예상을 한 부분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개혁입법연대를 2+2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게 좀 가시화되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바른정당과 통합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세게 밀고 나간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일부 있고 근데 지금 그 지구당 위원장들 전원 사퇴하는 그 문제도 만만찮게 지금 내부 반발이 있어가지고 좀 진짜 무슨 생각을 갖고 저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 국민의당 그 국회의원들 경우에는 국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표가 엉뚱한 문제를 계속 제기함으로 해가지고 국민의당을 완전히 지금 존재가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개별적인 의원 한두 사람이 그걸 하는 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국감에서 존재감이 사라지겠다. 그러면 지금에서 내년 그 지방선거를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국감인데 그 국감의 이슈를 완전히 엉뚱한 것으로 틀어버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도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의구심을 갖는 그런 그게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이어질런지 이런 부분에서 이 국민의당 내부의 어떤 그런 앞으로 이 과정들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한창 그 국회는 1년에서 중요한 어떤 농사인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어떤 정당 내부는 지금 현재 정계 개편의 그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감 이후에 전면적으로 그 이루어지지 않나 이래 보는데 그 부분들도 여러 이 한계와 현재 각각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